자, 지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살짝 복습하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우리가 일단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 이거였죠. 이제 뭐 기본 법칙이었어요. 기본 법칙이고 기본 법칙에는 제일 중요한 게 오메 법칙이라고 했죠. 오메 법칙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고 오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가 이제 키르호프의 법칙 그리고 이제 전압 분배 법칙, 전류 분배 법칙이 있는데 자, 이것들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항에 합성 저항이라는 걸 구하는 걸 먼저 좀 해볼 거예요. 저항들을 연결했을 때 어떻게 전류 혹은 전압이 걸리는지, 뭐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지 그거를 이해를 해야 우리가 키르호프 법칙이나 뭐 전압 분배, 전류 분배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걸 할 거고, 자 오메 법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여기, 자 저항이라는 거는 이렇게 정의된다 그랬어요. 자 저항의 값은 일단 여기 면적이 있죠. 자 여기 단면적에 해당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나서 여기 길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어떤 길이 있어. 길이 있고 그 길이 굉장히 지나가기가 힘든 길이라고 한다면 좁은 길이겠지. 좁을수록 저항이 커져요. 클수록, 그러니까 넓을수록 저항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그 같은 개념이야. 그리고 그 길이 어쨌든 길면 길수록 가기가 힘들겠죠.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고 얘는 뭐 비례 상수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뭐 저항을 이 공식을 써서 구하라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예, 뭐 이거 구하기까지는 뭐 그냥 크게 필요는 없어서 이 공식을 크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냥 이 저항이 어떤 식으로 정의된다라는 개념 정도만 알고 있으면 좋겠고, 자 저항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우리가 또 하나 개념이 있었죠. 컨덕턴스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저항은 우리가 자 약속기호를 R로 표시한다고 그랬고 컨덕턴스는 G로 표시하되 이거는 저항의 역수로서 정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자 저항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이런 ohm이라는 기호를 써서 OHM이라는 ohm이라는 기호를 써서 단위를 표현했었고요. 컨덕턴스는 뭐 참 재밌게도 이거를 뒤집어 놨어요. 역수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ohm의 표시를 뒤집어서 단위를 표시하기도 하고 혹은 지멘스라는 단위로 표시하기도 해요. S를 써서 지멘스라고 표시하기도 하고, 얘는 뭐라고 읽느냐? OHM을 거꾸로 해서 MHO가 되면 모가 되죠. 그러니까 모라고 읽어주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지금 뭐 컨덕터가 있고, 세마이 컨덕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인슐레이터가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절연체예요. 절연체이기 때문에 전기를 혹은 전류를 흐르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자,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반도체예요. 요즘 뭐 반도체 얘기 많이 나오잖아. 예, 반도체가 이제 세마이컨덕터에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그 도체 중에서도 이제 뭐 지금 뭐 실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골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성능이 좋은 도체이다 보니까 이제 정말 고가의 장비에 안정적으로 쓰여야 되는데 쓰이겠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비싸잖아.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와 그럼 이제 뭐 여기 있는 이 절연체, 이게 인슐레이터의 어떤 차이를 얘기하면 결국은 전류가 흘러야 되잖아요.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그 흐를 수 있게 하는 전하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다시 말하면 전자가 여기를 돌아다닐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전류를 양전하의 흐름의 방향으로 정의하지만 실제로는 자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이동하는 것의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전류의 흐름을 정의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움직이는 건 자유전자야. 그러면 여기 있는 컨덕터, 그러니까 도체에 해당되는 얘네들은 자유전자가 많은 거예요. 자유전자가 많아서 전류를 잘 흘릴 수 있는 거. 얘네들은 자유전자가 없다라고 보면 돼요. 대표적인 게 뭐 종이, 그다음에 뭐 나무, 뭐 그런 것들이 유리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도체에 해당되는 거고, 자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기가 흐르지 않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뭐냐? 반도체는 말 그대로 도체와 절연체 그러니까 부도체의 사이에 존재한다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하면 돼요. 어떻게 되냐면 어떤 조건에 따라서 얘가 도체로서의 성질도 있기도 하고 이제 여기 부도체로서의 성질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전자회로 같은 걸 좀 들어보면은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 우리가 인공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연 상태에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특성은 있는데 그걸로는 너무 약해서 인공적으로 여기다가 자유전자
혹은 전공이라고 하는 것을 주입을 해요. 그 주입하는 과정을 우리가 도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 접합을 만드는데 뭐 P형이 있고 N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냥 듣고 잊어버려요. 나중에 다시 할 거니까. P형 같은 경우는 이제 홀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공이라는 것이 많아. 그럼 여기 N형 같은 경우는 전자가 많아. 전자가 많고, 그러면 이 전자가 이쪽으로 가서 여기 있는 구멍들을 메우고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가 되면 전기가 흘러요. 그리고 어떤 한 방향성이 있겠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다이오드 같은 개념을 이해하면 되는데, 요거는 일단 지금은 그냥 그런 게 있다더라 라는 정도만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얘기는 그냥 흘려들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메 법칙을 했었죠. 자, 오메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자,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그 관계식의 비례 상수가 뭐다? 자, 저항이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V는 IR이라고 하는 식이 일단 기본 식이고, 이거를 변형시켜서 I는 R분의 V, 그 다음에 R은 I분의 V로서 변형된 식도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전류 I가 있고 저항 R이 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이 전압 V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 자, 지금, 자, 여기서 먼저 하나 또 강조하고 싶은 거, 자, 수동보호 규정을 만족하고 있죠. 자, 수동보호 규정을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는 얘는 어떤 소자? 수동 소자이고 전압을 소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자, 물이 흐른다는 얘기는, 자, 이걸 물이라고 합시다. 물이 흐른다는 얘기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를 거치면서 전압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거니까 그 과정을 뭐라고 한다? 전압 강하라고 한다. 오늘 키르호프 법칙을 할 때 전압 상승과 전압 강하에 대한 개념이 나올 텐데,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강하,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상승이라고 봤을 때 전압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전압 강하라고 얘기를 하고, 전압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과정을 우리가 전압 상승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압 상승은 일반적으로 전압 원을 지나갈 때 나타나요.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이라고 얘기하면 또 예외가 가끔 있으니까 대부분의 수동 소자들을 거칠 때는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이제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 거고, 자, 여기 우리가 전류가 주어졌고 저항이 주어졌을 때 강화된 전압 강화가 얼마나 일어났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답해 둔다면 V는 IR로서 표시하면 되겠지.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회로 해석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야 될 거는 오메 법칙이에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회로에 오메 법칙을 이용해서 전압, 전류, 저항 중에 뭐 비어있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채워넣을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 키르호프 법칙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압 분배 법칙, 전류 분배 법칙, 아니면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뭐 Y 델타 법칙도 있고 뭐 테브랭 노튼 법칙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생각하고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 오메 법칙부터 생각해서 내가 오메 법칙을 써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항상 좀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이 문제가 사실은, 자, 전류 I를 구하는 문제죠. 전류 I를 구하려면 위의 식에서 R분의 V를 쓰면 되겠지? 그래서 자, 여기 걸려있는 전압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주어진 전압 6V를 쓰면 되고, 자, 저항이 얼마인지를 알면 전류까지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항이 하나는 3옴, 하나는 1kΩ으로 주어졌어요. 자, 뭐 1kΩ은 우리가 1000옴으로 보면 되니까 그거를 우리가 요 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했고,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죠. 예, 컨덕턴스까지 했었고, 이제 오늘 해야 될 게, 자, 단락회로라는 것이 있고, 이제 개방회로라는 것이 있어요. 뭐, 흔히들, 뭐, 이렇게, 건물에 불 나고 했을 때 누전됐다라는 얘기하면서, 뭐, 가끔 뭐, 그냥 전개하는 아저씨들 말로는 뭐, 쇼트 났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못 들어봤어? 전파상 아저씨들하고 좀 만나봐. 그러면 그런 얘기도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때 얘기할 때 쇼트 났다라는 얘기를 이거예요. 단락회로를 얘기해요. 단락회로는 어떤 의미냐 하면, 자, 저항이 0이야. 저항이 0이야. 그러면, 자, I는 R분의 V라는 식으로 우리가
정의가 되잖아요. 근데 전압은 어쨌든 있어요. 전기 회로이고 전압이 걸려 있겠지. 켜져 있다라고 하면. 근데 저항이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뭐 여기에 뭐 10V가 걸려 있다고 합시다. 근데 저항이 0이야. 그러면 전류 얼마? 무한대. 예, 과전류가 흐르게 되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누전된 거고, 뭐 불이 날 가능성도 있고, 이제 그런 위험한 상황인 거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이런 경우가 단락회로예요. 자,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일단 여기, 이 부분이 처음에 없다라고 생각해봐요. 없고, 그러니까 여기 다시 읽을게. 어떤 회로가 있고, 거기에 터미널 2개가 나와 있는 이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이 사이를 이상적인 도선, 다시 말하면 저항이 0인 도선으로 연결을 하면 그때는 이 회로를 우리가 단락회로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단락회로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단락회로의 특징은 뭐냐면 자, 전류가 흐르겠죠. 흐르는데 전류가 바뀌지 않고 흐르는, 바뀌지 않고 흐르는 게 아니라 전류가, 그러니까 전압의 소모 없이 흐르게 되는 거지. 그렇죠? 이상적인 도선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어떤 경우였냐면 저항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다? 뭐가 같다? 여기와 여기 사이에 높이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 얘기했었죠? 자, 높이 차이가 생기려면은 저항이 있거나 전압원이 있거나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소자가 중간에 껴 있어야 높이 차이가 생겨요. 뭐 전압 강화가 일어날지 전압 상승이 일어날지 그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이상적인 도선이 있을 때는 높이 차이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전압 0이고 저항 0인 이런 상태입니다. 저항이 0인 이유는 이상적인 도선이기 때문에 이제 저항이 0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전압이 0인 이유는 자, 전류는 어떤 값을 가지는데 저항이 0이기 때문에 자, V는 IR이라는 식이 있었죠. 자, I는 값을 가지지만 R 값이 0이기 때문에 전압도 0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이게 단락회로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단락회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할 때 뭐 회로를 단락시켰을 때 뭐 어떻게 된다. 뭐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단락시켜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전류원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경우를 보게 되냐면, 자, 뭐 전화번호나 전류원을 없앤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라 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화번호나 전류원을 없앨 때 어떤 경우가 없애는 건지에 대해서 결국은 단락회로를 만들어야 될지 아니면 이제 뒤에 나올 개방회로를 만들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할게. 일단 개방회로 먼저 하고. 자, 개방회로는 이제 말 그대로 오픈 서킷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오픈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 자, 여기가 오픈되어 있어요. 자, 이게 개방회로예요. 그러면 이제 개방회로는 이제 회로적으로 어떤 특성을 갖느냐? 자, 공기는 도체일까, 부도체일까? 자, 공기는 대표적인 부도체예요. 만약에 공기가 도체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생활하기가 어렵지. 공기를 타고 전기가 계속 흐를 테니까. 대신에 물은 도체예요. 물을 통해서 전기가 흘러요. 그래서 왜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악당을 죽이려고 하는데 뭐 죽이는 거 너무 과격하고 뭐 기절시키고 싶은데 헤어드라이어 이렇게 물속에 넣어갖고서는 뭐 감전시키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물은 전기가 흘러요. 공기는 전기가 흐르지 않아. 그래서 자, 개방을 시키면 이 사이에는 공기가 들어있는 거고 공기는 부도체이기 때문에 전기를 흘리지 않아요. 전기를 흐르게 못한다는 얘기는 저항이 무지무지하게 크다는 얘기죠. 그거를 우리가 저항 R값을 무한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지금 요 양단에 전압은 걸려 있는 거야. 자, 저항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개방은 되어 있지만 높이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요 개념 잘 이해하세요. 자, 여기는 얘와 얘 사이에 전압의 높이 차는 없어요. 그치? 근데 얘는 양단의 높이 차는 있을 수 있어. 예.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로 놨을 때 어떤 V만큼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높이 차는 있는데 저항이 0이에요. 그러면 I는 우리가 아까 R분의 V라는 식에 대입하면 저항 무한대에 뭐 여기를 뭐 한 10V 정도로 잡으면 어떻게 돼? 전류 0이죠. 그러면 자, 이 회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회로예요. 자, 개방 회로에는 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대신 전압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자, 단락 회로에는 전압이 0인데 전류는 잘 흘러요. 왜냐하면 저항이 0이기 때문에.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할 거예요. 집중해서 들어요. 우리가 앞으로 그 독립전압원이나 독립전류원을 없애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길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합성 저항을 구할 때, 혹은 이제 뭐 태분행 노튼 회로를 우리가 그러니까 태분행이나 노튼 등가 저항을 구할 때에 대한 얘기인데, 자, 그때 이제 소스 킬링이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 소스 킬링을 하고 나서 회로를 해석하자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자, 종속전압원은 혹은 종속전류원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 처리를 하는 거고, 지금 독립전압원이나 독립전류원은 이때는 없애는 건데, 없애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자, 전압원이 하는 역할이 뭐죠? 결국은 높이 차이를 만드는 거잖아. 그러면 전압원을 없앤다는 얘기는 높이 차이를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두 개 중에 높이 차이가 없는 거가 뭐지? 얘지. 그러면 자, 이거예요. 자, 뭐 이렇게 있고 여기 있고 이 사이에 전압원이 이렇게 껴 있었어. 그러면 이 전압원을 우리가 없애고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하면은 요 오늘따라 이렇게 잘 안 지워지나? 요 사이를 이렇게 도선으로 대체하면 돼요. 단락회로로 만들면 우리가 높이 그러니까 물로 따지면 물의 높이 차이를 없애는 거고, 그게 결국은 뭐다? 자, 전압원을 없애는 경우가 된다. 다음 전류원을 봅시다. 지금 뭐 일단 단락회로 만들었을 때 전압을 없애는 거면은 전류원은 얘기했지? 그치? 자, 전류원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결국 전류값이 0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자, 전류원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물을 밀어내주는 역할이지. 그치? 전류를 만들어주는 역할이니까 물을 밀어내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 물이 흐르지 않게 하면 돼. 어떻게? 끊어버리면 되지. 막아버리면 되지. 그래서 이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로가 있고, 그 사이에 뭐 전류원이 이렇게 있었는데, 자, 이 전류원을 없애고 생각해보자 라고 하면, 이 전류원이 있던 자리를 개방시켜서 이렇게 끊어버리면 돼요. 끊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전압원을 없앨 경우는 어떻게? 자, 전압을 0으로 만들면 되고, 전류원을 없애야 되는 경우는 전류를 0으로 만들면 되는데, 결국은 전압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항을 0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자, 단락회로로 만들면 되는 거고, 전류원을 없애기 위해서는 전류값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항을 무한대로 하게 되면, 자, 개방회로로 만들어주면 되더라. 요거 잘 이해합시다. 앞으로 꽤 많이 나올 거예요. 요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요걸 잠깐 읽어보면, 자, 나중에, 요건 진짜 나중에 얘기야. 지금 그냥 한번 들어봤다는 걸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직류 정상 상태라는 걸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은 그냥 들었다는 기억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직류 정상 상태라고 하는 거는, 자, 직류 전원이 인가되고 그 회로 안에서 어떤 그 입력과 출력이 어떤 일정한 값을 갖는 상태까지 도달했을 때를 우리가 직류 정상 상태라고 그래요. 알겠지? 과도기 상황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뭐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는 언제?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타이밍이 마이너스 무한대면 이 회로가 처음 만들어진 공장 상태, 켜지기 전 상태를 얘기한다 했잖아. 무한대는 이 회로가 과도기 상태를 지나서 안정적인 그런 출력을 내는 경우를 얘기한다 했잖아요. 자, 직류 전원이 인가되어 있고 시간이 무한대로, 시간이 꽤 충분히 흘러서 이 회로가 안정적인 아웃풋을 내는 그 상태를 우리가 직류 정상 상태라 그래. 그러면 이제 교류 전원이 인가되어 있고 그 교류 전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역시나 교류 전원에 대해서 안정된 그런 값을 나타내는 상태를 우리가 교류 정상 상태라고 얘기할 거고, 자, 지금 1학기 때는 직류 정상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직류 정상 상태에서 우리가 인덕터는 단락회로로 취급해요. 직류 정상 상태에서.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커패시터는 어디였어? 커패시터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개방회로로 취급해요. 나중에 이제 나올 텐데 커패시터는 요 사이에 이제 에너지를 모아요.
그리고 요 사이에 껴있는 게 이제 다른 물질이 들어가 있기도 한데 보통 이제 부도체들이 들어가 있어요. 공기로 되어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지금 실제로 얘처럼 끊어져 있는 걸로 봐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봅시다. 다음에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보자는 건데, 자, 오모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예제 2.1고 뭐 간단한 문제니까 같이 풀어봅시다. 자, 지금 뭐가 있어. 어쨌든 예, 있고 2A 그리고 120V 그리고 저항을 구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항 구하라는 거는 I분의 V로서 풀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전류 전압만 알면 되는 거지. 전압 얼마? 120V. 전류 얼마? 2A. 그러면 60ohm이 나오는 거겠죠. 자,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나랑 같이 풀고 어려운 문제들은 나중에 과제로 낼게요.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여기는 이제 예제 2점인데 아래 회로에서 전류 I, 컨덕턴스 G, 그리고 전력 P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여기 있어요. 같이 해봅시다. 자, 30V 전화번이 걸려 있어요. 자, 이럴 때 문제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풀려면 자, 레퍼런스를 하나 잡아주면 좋아요. 이는 습관적으로 나는 그렇게 해요. 여기에 그라운드를 잡아볼게요. 자, 그라운드를 이렇게 잡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그러니까 책보다 생각나는데 이런 식으로 그라운드 잡는 경우도 있어. 얘도 그라운드고 얘도 그라운드로 보면 돼요. 자, 그라운드를 잡으면 자, 여기가 어떻게 돼? 0V가 되지? 자, 전류가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방향으로 흐를 테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고 보면 돼.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때 전압원을 들어가기 직전까지 몇 볼트? 0V. 왜냐하면 지금 이상적인 도선이에요. 이상적인 도선은 전압 강화나 전압 상승이 없어요. 그러면 자, 여기를 내가 0V를 잡았으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0V. 자, 여기서 전압원을 거쳐서 여기 왔을 때 이때 전압 상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압원이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들어가서 플러스로 갔으니까 물의 높이가 높아져요. 그러면 이게 얼마? 30V. 자, 그러면 이제 쭉 가지. 여기까지 왔어. 아무것도 없는 이상적인 도선에서는 전압 강화나 전압 상승이 없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몇 볼트? 30V.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저항을 거치면서 얼마만큼의 전압 강화가 일어나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전압원은 일반적으로 전압 상승을 일으키고 수동소자는 전압 강화를 일으킨다 그랬어요. 얼마만큼의 전압 강화를 일으킬 거냐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얼마일까? 그렇죠. 30이겠죠. 왜 30이어야 돼? 자, 아까 같은 이유예요. 여기 그라운드를 잡았기 때문에 이 포인트는 0이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상적인 도선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전압 상승이나 전압 강화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0V가 돼야 되지. 그러면 지금 보니까 플러스 쪽은 30V고 아래쪽은 0V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합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이 V값이 얼마가 돼야 돼? 30이 돼야 되지. 그렇죠? V가 30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자, 저항값 5kΩ이라는 거 알았고 전압값 30V라는 거 알았어. 그러면 전류 구할 수 있지? I는 R분의 V라는 오메 법칙을 쓸 수 있는 거고 R 값이 5000. 그다음에 여기가 30. 그러면 자, 이게 6mA의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mA 나왔고 자, 컨덕턴스 구하라고 했어요. 컨덕턴스 어떻게 구한다? 저항의 역수로 구하면 돼요. 그래서 5000분의 1을 하게 되면 이게 G값이 되는 거고 이게 0.2 지멘스. 자, 뭐라고 해도 되지만 여기는 지멘스라는 단위를 썼어요. 요거 보여야 돼. P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어쨌든 평균 전력은 아니었고 그냥 순시 전력만 배웠어요. 배운 거 안에서 구하면 자, P값은 어떻게 된다? V, I로 구하면 됐었어요. 전압 V 구해놨지? 얼마? 30. 전류 6. 그렇게 해서 180mW로 해도 되고 오메 법칙을 이용해서 또 구할 수 있었죠? 자, V 대신에 IR을 넣게 되면 I 제곱 R로 풀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I 대신에 R분의 V를 넣게 되면 자, R분의 V 제곱으로 식을 변형해서 구해도 돼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풀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이제 뭐 이거는 뭐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뭐 우리가 적어도 다른 회로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학기와 다음 학기까지만 그래요. 이제 그 다음 학기, 3학년 1학기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이런 비선형 회로를 다룰 거라서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질 텐데, 지금 적어도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다루는 회로는 선형 회로예요. 선형 회로는 자, 이와 같은 관계를 가져요. 자, 선형성이란 비례성과 가산성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자, 비례성이라는 거는 같은 비례상수를 가지고 요 선상에 있기 때문에 비례성이 되는 거고, 가산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이제는 뭐 저기 선형대수를 좀 배웠을 테니까 뭐 한번 들어봤겠지만, 자, y는 뭐 2x라는 어떤 뭐 선형 그 그래프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 a를 넣었을 때, 그러니까 x1 equal a일 때, 그때 y1이라고 한다면 2a가 되겠지. x2 값이 b예요. 그러면 y2 값은 2b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이거야. a 플러스 b가 x3야. 요게 입력을 들어가면 뭐가 되냐는 거예요. 너무 당연해서 말이 안 나오지. y3는 2의 a 더하기 b인데 요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자, x3라고 하는 게 x1과 x2의 합으로서 지금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y1과 y2의 합으로서 정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요거를 우리가 가산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뭐 비례성과 가산성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측 가능하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거 하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선상에 있는 값들을 예측할 수 있어요. 얘는 예측이 어렵지.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3장이 아니라 4장에 들어가면 이제 중첩이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슈퍼포지션이라는 얘기할 텐데 그때에 얘기하는 게 가산성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우리가 가산성을 그냥 의심 없이 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루는 회로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회로 소자들은 선형 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이 회로들이 선형 회로야. 그래서 알겠죠? 그냥 요거는 그냥 그런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뭐 다이오드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비선형성을 가지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이번 학기와 다음 학기에는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걸 안 다룰 건데 이제 3학년 1학기 때는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비선형 회로가 나오게 될 거고 비선형성에 대해서 이제 좀 다루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번 학기는 비선형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뭐 리니어리티라는 거를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써놨어요. 프로포셔널리티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비례성 관련돼서 이렇게 정의된다. 지금 y equal kx일 때 비례성이라는 거는 이 앞에 k를 붙이면 이 입력에도 k를 붙인 것과 같은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게 이제 비례성이고, 자,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제 1차 미분 회로, 2차 미분 회로를 이제 다룰 건데 그때 나오는 게 당연히 미분과 적분이 되겠지. 그래서 미분도 적분도 다 선형성을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쓰면 된다는 거예요. 회로에 적용해서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 사이에 뭐 선형 관계를 나타내는 소자의 성질을 우리가 선형 회로라고 한다. 그리고 비례성과 가산성의 결합이다. 그리고 비례성은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고 가산성은 방금 전에 보여진 것처럼 그와 같은 형태로 정의된다라고 보면 돼요. 뭐 요 내용은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선형 회로는 입력과 출력의 선형 또는 이제 뭐 정비례 관계에 있는 회로를 얘기하게 되고, 자, 아까 보여줬던 것과 같이 뭐 리니어 콤비네이션 얘기 나오는 건데, 요거는 그냥 한번 넣어놨어요. 네, 이해하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넘어가고, 자, 요거 해봅시다. 자, 전력과 관련된 얘기예요. 근데 방금 전에 예제를 풀면서 이미 했어. 그래서
자, 전력 P는 우리가 순시 전력이라고 했을 때 VI로서 정의가 됐었고, 이때 I제곱 R, 그다음에 R분의 V제곱으로 정의가 되는데, 자, 전압과 전류 간의 관계에 있어서 오hm 법칙은 선형이지. 그치? 제곱이 아니라 I는 뭐 R분의 V, 혹은 뭐 V는 IR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정의되잖아요. 선형이잖아. 얘는 어떻게 돼? 제곱이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비선형성을 가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형성을 만족하는 그 인풋 아웃풋들은 중첩의 원리라는 거를 만족시켜요. 근데 얘는 선형이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중첩의 원리가 그러니까 그 성립이 안 돼. 근데 특수한 경우에 가끔 성립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게 있다라는 거고. 네, 그러면 우리 해봅시다. 자, 방금 얘기했듯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앞으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오해법칙이라고 했잖아요. 회로를 만났을 때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거. 자, 여기 앞으로 나올 키르유프 법칙이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어떤 회로를 만나더라도 항상 쓰여요. 자, 오해 법칙은 경우에 따라서 쓰일 수도 있고 안 쓰일 수도 있고. 근데 키르유프 법칙은 안 쓰일 수가 없는 법칙이에요. 자,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여기 있는 자, 노드라는 거예요. 혹은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여기 루프 혹은 이제 메쉬라는 거를 다룰 텐데, 자, 요 두 개의 개념을 잘 잡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키르호프 법칙에 뭐 커런트 법칙이 있고 볼테이지 법칙이 있는데, 키르호프 전압 법칙, 전류 법칙을 여러분들이 잘 쓸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럼 봅시다. 가지라는 거는 자, 브랜치라고 되어 있고, 자, 전압원 또는 저항 등 한 개의 요소를 나타내는 거야. 자, 전압원이나 저항, 뭐 이런 게, 그 엘리먼트, 우리가 앞에서 이제 엘리먼트라고 불렀는데, 그 엘리먼트를 요 책에서는 이제 브랜치라고 또 이름을 부르기도 하나 봐요. 사실 요건 나 익숙하지는 않는다던데, 그래서 브랜치라고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노드는 말 그대로 마디. 마디가 결국은 뭐예요? 점이야, 점. 예, 지금 여기 보면은 얘네들이 결국은 노드예요. 노드는 언제 존재한다? 어떤 소자와 소자 사이에는 항상 노드가 존재해요. 자, 두 개의 소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회로라는 게 서로, 소자들의 서로 연결된 거잖아요. 그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소자와 소자 사이에는 노드가 항상 존재해. 그리고 그 얘기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가지. 그러니까 엘리먼트들의 연결점을 우리가 노드라고 한다. 혹은 마디라고도 한다. 자, 뭐 영어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여기 루프라는 게 있는데, 룹이라는 거는 회로 내에서의 모든 폐회로, 그러니까 클로즈 패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닫혀 있는 구조가 되죠. 그렇죠? 요거 하나 클로즈 패스고, 자, 얘도 지금 옆에 거랑은 별개로 여기도 지금 보면은 닫힌 길이지. 여기도 닫힌 길이지. 요거를 다 우리가 룹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지? 자, 그럼 뭐 개념은 그렇게 어렵진 않지.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얘도 노드고 얘도 노드고, 그렇죠? 둘 사이에 소자가 아무것도 없지. 뭔가 차이가 있을까? 노드 A와 노드 B 사이에 차이가 있을까요? 다른 게 있을까? 전류가 다를까? 뭐 전압이 다를까? 결론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생각해봐. 자, 여기에 어떤 전압이 걸려 있다고 합시다. 지금 여기 레퍼런스를 잡았어요. 그럼 아래쪽 0V고, 지금 뭐 여기서의 뭐 어떤 뭐 전압 상승에 있던 전압 강화가 있던 거쳐서 올라가서 여기에 뭐 A라고 하는 전압이 걸려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여기 역시나 0V고 여기를 거쳐 올라가서 여기서는 B라는 전압이 있다고 합시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자, 전압값이 A고 전압값이 B야. 근데 이 사이에 이상적인 도선이 있고 이상적인 도선이 하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둘 사이에 높이 차이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A 이퀄 B를 만족해야지 어떤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은 결론이 나는 거겠죠. 그러면
얘도 A 전압이면 얘도 A 전압이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A 노드와 B 노드가 차이가 없어요. 자, 지금 얘도 하나의 노드로 볼 수 있어요. 얘도 노드로 볼 수 있어. 그런데 의미가 없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여기 레퍼런스 0으로 잡았을 때 아래쪽에서 지금 쭉 가는데 여기 선상에서는 다 0V인 거잖아. 0V고 뭔가 두 개 거쳐서 여기서 뭐 C라는 전압이 됐다. 여기도 거쳐서 D라는 전압이 됐다. 근데 지금 여기도 이상적인 도선, 여기도 이상적인 도선, 여기도 이상적인 도선이야. 그러면 이 위쪽은 높이 차이가 다 없어야 돼. 그러면 얘도 A라는 전압이어야 되고 얘도 A라는 전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 같이 A라는 전압이 걸려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자, 이거 하나를 통틀어서 그냥 같은 노드로 보면 돼요. 자, 노드 숫자를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노드 하나마다 미지수가 되는 거거든. 그리고 노드마다의 전압을 구하는 게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일 중에 또 하나예요. 그리고 그 노드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드 해석법이라는 거를 이제 앞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아래쪽도 당연히 하나의 노드를 보면 되겠지. 자, 하나의 노드를 보기 위한 조건. 자, 노드와 노드 사이에 아무런, 그러니까 도선 빼고, 이상적인 도선 빼고 아무런 소자가 없는 경우를 우리가 자, 이상적인 경우를 보고 하나의 노드를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얘네들이 하나의 노드다. 그래서 크게 써놨죠. 노드 1. 자, 얘는 어떻게 줄일 수가 없지. 둘 사이에 딱 한 점밖에 없는 거니까 얘가 노드 2. 이렇게가 통틀어서 노드 3가 되는데 뭐 이거 말고도 노드는 이거 말고 노드가 더 없네. 그렇죠? 하나, 둘, 세 개까지 그릴 수 있는 거네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봐야 될 거 뭐냐면 그러면 이 노드를 그냥 한 점으로 붙여버렸어. 그게 이거예요. 하나의 점으로 다 붙였어. 이거는 더 줄일 수 없죠. 얘도 줄일 수 있지. 그래서 하나의 점으로 붙이면 자, 이렇게 회로가 그려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건 개인차가 있어요. 이런 회로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있고 이런 회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로 해석할 때 있어서.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펼쳐놓고 그려진 거를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된 거를 좋아할 수도 있어. 이건 뭐 개인의 취향이야. 근데 알아야 될 거는 여기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회로가 그려졌을 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본인한테 익숙한 회로로 여러분들이 결국은 다시 그려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회로가 익숙한 사람들은 이런 회로가 좋아졌을 때 이렇게 생긴 회로로 변환해서 회로를 해석해야 되는 거고 이런 회로가 익숙한 사람들은 지금 여기 주어진 이 회로를 이렇게 변환해서 회로 해석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단계야. 여러분들한테 편한 회로로 바꿔줘야 돼요. 간략화시켜줘야 되고 바꿔줘야 돼요. 자, 그거를 앞으로 계속 연습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이렇게 노드로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도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상적인 도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소자로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저항 0인 그런 값으로 보면 된다라는 거고, 자, 우리가 이제 노드에서 관심이 있는 거는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노드 전압, 그 점에 어떤 전압이 인가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결국은 노드 해석법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면 자, 노드 전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미지수일 때 그거를 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계속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지금 아까 방금 전에 내가 했을 때 뭘 먼저 잡았어요? 레퍼런스를 잡았지.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해석을 쉽게 하기 위한 거예요. 레퍼런스라는 게 0이니까 0을 놓고 생각하면은 상대적으로 계산이 쉽거든. 그래서 자, 레퍼런스 노드라는 걸 잡는 거고, 그래서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노드가 3개 있을 때 1, 2, 3번이라는 노드가 있을 때 자, 3번 노드를 레퍼런스를 잡았어요. 그러면 얘는 뭐야? 0이지. 일단 0V가 하나 잡혀 있고, 자, 2번 노드가 있고 1번 노드가 있어요. 0을 기준으로 2번 노드, 0을 기준으로 1번 노드를 바라봤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는지를 보면 되겠지. 그래서 보면은 자, V23이라고 쓰여 있으면 이게 뭐예요? 3번 노드에서 바라본 2번 노드의 값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값을, 여기 노드 전압을 V2라고 보자고요. 여기 노드 전압을 V1이라고 봤어요. 그러면 자, V가 써지나? V23이라고 하는 거는 3번 노드에서 바라본 2번 노드의 전압이야.
그럼 그게 뭐랑 같아요? 결국은 얘를 레퍼런스로 그러니까 여기를 0으로 잡으면 V2값과 같게 되지. 자, 잠깐 다시. V13이라고 하는 거는 3번 노드에서 바라본 1번 노드의 값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거는 V1 값과 같은 거죠. 자, 그럼 여기 숨어있는 게 뭐냐면 V2라고 하는 건, 아니, 그러니까 V23이라고 하는 거는 V2 값이라고 하고 여기 숨어있는 게 마이너스 0을 뺀 거죠. 그렇죠? 여기도 마이너스 0이 붙어 있는 거예요. 얘와 얘의 높이 차이니까 얘에서 얘를 빼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 얘기가 여기 쓰여져 있는 거예요. V12라고 하는 거는 자, 2번 노드에서 바라본 1번 노드의 값이야. 1번 노드가 얼마나 더 높이 있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번 노드의 높이에서 2번 노드의 높이를 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자, V12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이에 껴있는 얘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둘 사이에 껴있는 전압 알고 만약에 이 사이의 저항값을 알면 뭘 할 수 있어요? 전류값을 알 수 있는 거지. 오메 법칙을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전압값을 구하고 저항값을 알고 있으면 전류값을 구할 수 있는 거고, 전압값을 알고 전류값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저항값을 구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런 개념으로서 지금 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자, 어떤 저항이 이렇게 있고 여기 노드가 있고 여기 노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수동보 규정에 맞춰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하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를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로 한다고 했을 때 여기를 만약에 A 노드, 여기를 B 노드라고 한다면 이 둘 사이에 걸려있는 전압은 어떻게 구한다? 자, 여기를 우리가 VA라는 전압으로 구했다라고 하고 이 노드 전압을 VB라고 정하면 이 둘 사이에 걸려있는 이 저항에 걸려있는 전압은 얼마? VA-VB가 되는 거고 이거를 VAB로 쓸 수 있는 거지. 자, 노드 전압을 알고 있으면 소자에 걸려있는 전압값을 구할 수 있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전류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드 전압을 구하기 위한 노드 해석법이 쓰입니다. 이해돼요? 자, 요거 잘 생각해요. 알겠지? 자, 1, 2. 그러니까 V12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개념으로서는 자, 2번을 기준으로 봤을 때 1번의 상대적인 높이야. 그러면 이건 뭐냐면 내가 2번의 위치에 서 있고 1번이 얼마나 높이 있냐는 거잖아요. 내 위치가 정해져 있고 저기가 얼마냐는 거는 저기서 내 위치를 빼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V1-V2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V13이라고 하는 거는 3번의 위치에서 1번을 바라봤을 때 높이니까 내가 3번에 서 있다고 하고 1번이 얼마나 높은 거냐잖아요. V1 값에서 V3 값을 빼면 되지. 근데 지금 레퍼런스를 여기 3번 노드의 값으로 그러니까 3번 노드를 레퍼런스를 잡았기 때문에 여기 V3 값이 0이 되는 거고 그래서 V1과 같아지는 거고 마찬가지로 V2와 같은 값이 나오더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아까랑은 조금 달라졌는데 뭐가 달라졌냐면은 아까는 여기 위쪽에 도선만 있었어요. 저항이 없고. 그래서 전체를 하나의 노드로 잡을 수 있었지. 근데 이런 경우가 자주 나와요. 중간에 이와 같은 저항이 껴있어. 이런 경우는 하나의 노드로 합치지 못해요. 중간에 끊기는 거야. 그래서 자, 대신에 얘와 얘는 높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노드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노드. 그리고 마찬가지 이유로 얘도 하나의 노드. 그리고 얘도 하나의 노드로 보면 돼요. 그리고 어딘가를 레퍼런스를 잡으면 편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위쪽을 잡으면 안 되냐? 위쪽 잡아도 돼. 근데 시각적으로 아래쪽을 잡는 게 이해하기가 편해. 왜냐하면 물 흐름을 봤을 때 보통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그냥 우리 인식과 이제 시각의 측면에서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를 잡아도 상관은 없어. 근데 조금 모르겠어. 예, 나는 익숙하지 않고 좀 헷갈려. 예. 옛날부터 위에다 잡고 푼 애들하고 친하게 안 지냈어. 예. 자, 봅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레퍼런스가 잡혀 있고 지금 여기 G1이라고 하는 IG1이라고 하는 전류원이 있었죠. 이 전류원이 지금 여기 노드로 전류를 공급하고 있어요. 노드를 공급하고 있어. 그럼 들어온 만큼 나가야겠지. 그렇죠?
지금 이쪽 노드로 이만큼 들어가고 있어. 그럼 그만큼이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가는 걸 보니 I2가, 그러니까 이쪽 노드에서 지금 I2가 나가고 있죠. I1이 또 위에서 아래로 나가고 있지. 어쨌든 이 위쪽에 있는 이 노드에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수식이 성립할 수 있어요? 자, 물이 들어온 만큼 나가야 돼. 쌓이면 어떻게 돼? 넘쳐. 그런 거는 지금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이에요. 들어온 만큼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IG1이라고 하는 만큼 지금 이 노드로 향해서 들어가고 있잖아, 화살표가. 전류원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건 들어간다는 거고, 지금 나가는 걸 보면 뭐예요? I1이 나가고 있어요. 그쵸? 또 뭐가 나가고 있어? I2가 나가고 있어. 이런 수식이 저 노드에서 성립할 수 있죠. 자, 요게 우리가 뒤에서 다루게 될 키르요프 전류 법칙이에요. 들어오는 전류만큼 나가야 된다는 거야. 자,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요게 키르요프 전류 법칙입니다. 자, 들어오는 전류만큼 그대로 다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식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봅시다. 여기를 봅시다. 자, 2번 노드를 봤을 때 2번 노드에는 전류가 I2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들어가고 있는 전류 씁시다. I2가 들어가고 있고 또 다음 들어가는 게 또 있나 보니까 없죠. 나가는 거 있지. 얘가 나가고 있고 얘가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I2는 I3 그리고 IG2라고 하는 수식이 성립해요. 자, 노드마다 이런 전류들 간의 관계식이 성립해요. 이거를 키르요프 전류 법칙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3번 노드 봅시다. 아래쪽에 크게 있잖아. 얘는 아래쪽에는 지금 어떤 도선만 있기 때문에, 도선만 있고 저항 같은 소재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노드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자, 들어가는 거를 파악해 봅시다. 여기 복잡하니까 좀 지우고 들어가는 거를 파악해 보면 자, 이 노드를 향해서 들어가는 거 하나, 둘, 세 개네. 그치? 그럼 써주는 거야. 들어가는 거 I1 더하기 I3 더하기 IG2 들어가는 거. 나가는 거 하나. 여기 IG1 IG1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정식을 만드는 거예요. 이 중에 지금 뭐 IG1이라고 하는 값, 지금 IG2라고 하는 값은 뭐 주어진 값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전류원의 값은 주어졌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뭐 I1, I3, 여기는 I2 값 구해야 될 텐데 I1, I2, I3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류들 간의 관계식을 몇 개 구해야 돼? 3개 구해야 돼. 방정식 미지수가 3개니까 방정식이 3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구해서 I1, I2, I3를 구하는데 쓰면 된다. 그리고 지금 하나 더 하게 되면 자, 얘를 봅시다. 아까 우리가 요 저항 R2에 걸려있는 그 전압값을 어떻게 계산한다라고 방금 배웠었죠. 자, 그걸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옹의 법칙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쓰려면은 전압값을 좀 알면 좋겠어. 그리고 자, 여기 V1 값이 여기 지금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노드 전압이라고 가정을 하고 V2라는 전압이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자, R2에 걸려있는 전압은 어떻게 될까? 일단 먼저 정해야 될 게 뭐냐면 수동보 규정을 그러니까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야.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가급적이면 수동보 규정을 만족하도록 플러스 마이너스를 설정해 주자는 거예요. 자, 수동보 규정의 기준이 되는 거는 뭐야? 전류의 방향이잖아요.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전류의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 그러니까 1번 노드 쪽에서 2번 노드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동보 규정을 만족하려면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이면 되겠지? 그래서 자, I2는 R2분의 여기에 걸려있는 전압, 뭐 V라고 한다면 V가 돼야 되는데 이 V 값은 뭐가 돼야 돼? 2번 노드에서 봤을 때의 1번 노드의 값이 돼야 돼. 그러면 이 값이 R2분의 V 1, 2가 돼야 되죠. 2번 노드에서 바라본 1번 노드 값이니까. 그러면 얘를 다시 또 풀었으면은 R1, 우리가 알고 있는 V1과 V2를 갖고 쓰면 V1 마이너스 V2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자, 이렇게까지 구하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다 구했다고 보면 돼요. 뭐 구했어? 지금 여기 1번 노드에서의 전류들 간의 관계식, 그리고 그걸 우리가 키르요프 전류 법칙이라고 했는데 줄여서 자, KCL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키르요프 커런트 로우예요.
키르호프 전류 법칙 KCL을 써서 여기서의 전류 간의 관계식 구했고 여기서의 또 전류 간의 관계식 구했죠. 아래쪽에서의 전류 간의 관계식 구했고 여기서의 오모의 법칙도 구했죠. 자, 그러면 이제 이왕 구하는 거 나머지도 연습 삼아 해봅시다. R1이라는 저항이 있어요. 그치? 그리고 전류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어. 그러면 방금 전에 해석했던 것처럼 어떻게 일반적으로 하느냐.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를 잡자라고 했어요. 수동보 규정을 만족한다라고 우리가 설정하게 되면 그러면 자, 전류 I1이라고 하는 건 R1분의 어떻게? 전압 V1에서 V3를 빼야 되는데 V3 이퀄 0이니까 V1이 되는 거지. 여기서는. 엄밀하게 따지면 여기를 V3로 써주긴 해야 돼. 근데 아래쪽을 레퍼런스를 잡았기 때문에 V3 값이 0이 되는 거예요. 자, 레퍼런스를 잡아줌으로써 얻는 이득이 이거예요. V3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되는 0의 값으로 바뀌어. 알겠죠? 그래서 레퍼런스를 잡고 문제를 풀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조금 더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여기 하나 봅시다. I3 보여봅시다. I3는 마찬가지로 지금 화살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를 잡아주는 게 수동보 규정에 만족하는 것으로 되는 거고, 자, 저항 R3분의 자, V23이 되어야 되는데 3번 값이 V3가 0이니까 V2로서 값이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문제 푸는 거를 한번 연습해 갖고 이거를 앞으로 계속 연습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아래쪽에 쓰여져 있는 이 내용이 결국은 지금 방금 전에 연습했던 그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 V라는 값이 여기 있고 이 V를 어떻게 구할 거냐.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 있죠. 수동보 규정을 만족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쪽에서 플러스를 올려다 본 방향이니까 결국은 V1, V2라고 했을 때 V1에서 V2를 뺀 값이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거고, 자, 전류 I, 그러니까 요 전류 I를 구하기 위해서 오메 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쓴 거죠. 컨덕턴스 나온 거는 우리가 저항의 역수로서 정의하면 되기 때문에 R분의 1 대신 G를 썼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돼요? 자, 여기까지 질문 좀 합시다.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 혹시 있어요? 김보현? 네, 교수님. 네, 질문 없습니다. 없어? 네. 질문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 이해돼요? 네. 알았어요. 네. 김은정? 네. 네, 왜 카메라 껐어? 좀 닦느라고 집 좀. 뭘 한다고? 제가 방금 킷했는데 양성 나와가지고. 아휴, 알았어. 아프진 않고요? 아파요. 알았어. 오늘 원정이도 그만 괴롭힐게. 네, 태연이. V1이 0볼트는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 그럼 전화번호가 있어야 돼요. 아, V1이 0V는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V1이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화번이 있어야 이게 V1이 커질 거예요. 네, 그렇죠. 네, 회로에 전화번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던졌는데, 대답을 잘 해야겠지? 자, 지금 무슨 질문이냐면은 V1이라고 하는 값이 만약에 뭐 10V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10V를 만들어주는 역할은 누가 하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전압원이 있어야지 그 전압원이 전압 상승을 만들고 그 높이 차이를 만드는 건데, 자, 이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러니까 일단 이게 나중에 이제 태블릿 노튼 등가 회로를 배우게 되면 이제 사실은 둘 사이에 변환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거예요. 지금은 그냥 뭐 질문이 나왔으니까 좀 미리 얘기를 할게. 태분행 회로라고 하는 거는 어떤 회로든 어떤 복잡한 회로든 하나의 전압원과 하나의 저항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직렬 연결로. 전압원이 하나 있고
이렇게 저항이 하나 있는 이런 회로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자, 얘랑 등가를 이루는 회로가 있어요. 그게 노튼 회로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조건을 맞춰줘야지 등가가 되겠지. 그냥 항상 등가는 아니고. 어떤 경우냐면 하나의 전류원과 하나의 저항이 병렬로 연결된 회로를 우리가 노튼 등가 회로라고 얘기를 하고 요 두 개가 같아지는 조건이 있어요. 지금 여기 저항값과 이 저항값이 같고 지금 요거를 I라고 했을 때 요거를 V라고 하고 V는 IR을 만족하게 되면 요 두 개는 같은. 그러면 전류원이 전압원의 역할로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펌프가 있어. 네. 물을 밀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공급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높이 차이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만드는 것도 있는 건데 그게 전압원이죠. 근데 전류원은 뭐예요? 물을 양수기 같은 걸로 이렇게 계속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이 회로에 그러니까 전류를 흐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전압원이 없지만 전압원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또 질문 있나요? 뭐 아무 질문이나 괜찮아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좀 다뤄볼 거예요. 자, 직렬과 병렬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직렬이라는 건 이제 시리즈로 얘기를 하는 거고, 병렬은 우리가 패러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항이 자, 서로 평행하게 존재하지. 요거를 우리가 병렬 연결이라고 그냥 보면 돼요. 저항이 서로 이렇게 어떤 시리즈를 이뤄서 존재하지. 그러면 얘는 저항의 직렬 연결이에요. 자, 저항만 직렬 병렬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전류원도 직렬 병렬이 있을 수 있고 뭐 전압원도 직렬 병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전압원과 전류원 같은 경우는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내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할게. 자, 일단 병렬 연결과 직렬 연결은 이렇게 정의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두 개의 노드가 있어요. 뭐 A란 노드, 뭐 B란 노드가 있도록 합시다. A 노드에서 B 노드로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개면 병렬 연결이에요. A 노드에서 B 노드로 갈 수 있는 길이 딱 하나면 직렬 연결이에요. 지금 보면은 자, 여기서 여기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뭐 어떻게 가도 하나밖에 없는 거지. R1, R2, R3 거쳐야만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길상, 그 선상에 놓인 R1, R2, R3는 직렬 연결이에요. 자, 얘는 봅시다. 여기 노드 있고 여기 노드 있어요. 이쪽 노드에서 이쪽 노드로 갈 수 있는 게 하나, 둘, 세 개. 갈 수 있는 게 세 개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 우리가 병렬 연결로 봐요. 자, 그래서 조금 더 뭐 고급지게 얘기를 하면 자, 마주보는 한 쌍의 노드가 있어요. 마주보는 한 쌍의 노드가 있는데 이 한 쌍의 노드를 갈 수 있는 길이 딱 하나면 직렬 연결. 그 길이 여러 개면 병렬 연결이에요. 알겠죠? 자,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할 수 있어야 나중에 합성 저항을 구할 때 직렬 합성 저항, 병렬 합성 저항 구하는 공식이 달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야 또 나중에 오메 법칙 그리고 방금 전에 했던 노드 해석법, 메쉬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병렬은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마주보는 노드가 있고 그 노드를 그러니까 뭐 마주보지 않더라도 어떤 노드에서 어떤 노드를 갈 때 가는 길이 하나면 직렬, 여러 개면 병렬. 알겠지? 자, 애매하면 나중에 나한테 물어보고. 애매할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 여기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결국은 지금 내가 한 얘기와 같아요. 그래서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룹을 들어가는데 메쉬라는 거가 있고 룹이 있는데 자, 메쉬 어널리시스라는 거는 아까 노드 어널리시스는 뭐가 언노운이었어요? 전압이 미지수였어. 메쉬 어널리시스는 전류가 미지수예요. 메쉬는 그러니까 룹의 형태인데 자, 이런 폐 룹이 있고 이 사이에 흐르는 전류가 있잖아요. 이거를 구하는 게 메쉬 어널리시스야.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아까는 우리가 전류가 들어오고 나가는 어떤 노드를 잡았을 때 그 노드로서 노드에 전류가 들어오는 만큼 나가야 된다라는 법칙이 있었던 거고 그게 KCL. 자, 여기서는 메쉬 애널리시스는 전압의 상승과 강화 간의 관계를 따져요. 전압이 상승된 만큼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다시 돌아왔을 때 같은 값이 나오겠지. 그치? 그거를 우리가 메쉬 애널리시스 혹은 KVL이라고 얘기를 해요. 키르호프 볼테이지 법칙, 키르호프 전압 법칙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룹과 메쉬가 약간 다른데 그냥 여기서는 굳이 구분 안 하고 그냥 써도 돼요. 우리 적어도 지금 배우는 한에서. 근데 뭐 정밀하게 보면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룹이라는 거는 뭐 지금 닫힌 폐회로면 클로즈 패스면 아무거나 다 돼. 지금 근데 메쉬는 그 룹 안에 어떤 다른 소자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예요. 지금 얘랑 얘를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지. 자, 지금 요거만 구분해 봅시다. 이렇게 된다는 거는 지금 여기에 접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뭐 그 육교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곡가다리처럼 위로 지나가는 거야. 그럼 어쨌든 접점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자, 지금 얘랑 차이를 보면 지금 이렇게 그려놓으면 약간 이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요. 얘를 바깥쪽으로 빼서 그릴 수 있겠지. 뭐 안쪽에 있으나 바깥쪽에 있으나 같은 회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안쪽에 놓지 말고 바깥쪽으로 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아래쪽 거는 이렇게 돼. 지금 이렇게 되는 것까지는 방금 전과 비슷하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또 돼. 물론 여기 겹치지 않고 이제 점프가 되는 거고 얘는 이 안에서 다른 거를 거치지 않고 룹을 만들 수 있죠. 얘도 근데 얘는 되지. 근데 얘는 지금 여기서 겹치는 부분이 있어. 이거는 자 룹은 맞는데 메쉬는 아니라는 거야. 자, 근데 너무 헷갈리지 않아도 돼. 그냥 개념이 그렇다는 거고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에서 이런 문제는 나오진 않아요. 알겠지? 그냥 개념적으로 궁금할 것 같아서 얘기한 거고. 자, 지금 보면은 키르호프 전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KCL이라고 쓴다라는 건데, 자, KCL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다? 들어오는 전류만큼 나가야 된다. 물이 들어왔으면 넘치지 않으려면 나가야 되잖아. 그거를 전류에 대입해서 하면 돼요. 들어오는 전류가 넘치지 않고 다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키르호프 전류 법칙인데 이거를 조금 더 멋있게 얘기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어. 결국은 같은 얘기야. 결국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I1만큼 들어왔을 때 I2 더하기 I3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자,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0이라는 거야. 자, 지금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0이라는 건데 지금 얘를 들어오는 거라고 봅시다. 그럼 얘는 지금 나가는 거잖아? 그러면 얘를 들어오는 걸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이렇게 쓰니까 헷갈리지?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같이 봅시다. 여기 I1이에요. 그리고 요 위쪽 노드를 볼 거야. I2, I3가 있어. 그래서 I1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위쪽 노드로. 그래서 I2와 I3가 나가고 있어. 요 관계식이 만족한다라는 게 KCL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얘기는 뭐야? 어떤 노드로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0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바꾸면 돼? 방향을 뒤집으면 되지. 자, 지금 얘는 들어오고 있는 거니까 내가 바꾸지 않아도 되지. 얘는 어떻게 하면 돼? 들어가게 만들어주면 되잖아. 이렇게 뒤집어 좀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된다 그랬지. 방향을 바꿔주려면. 그리고 얘도 마이너스 I2가 돼요. 그러면 자, I1 더하기 마이너스 I2 더하기 마이너스 I3
자, 다 들어왔고 나가는 거 없는 걸로 된 거지. 이퀄 0이 된다. 그 얘기가 지금 여기 쓰여 있는 이 얘기예요. 들어오는 전류합은 0이다. 모든 전류가 들어오는 방향으로 맞춰졌을 때 그 값이 0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걸 다 들어오는 방향으로 맞춰줬으니까 나가는 게 없잖아. 그러면 나가는 건 0이 돼야 맞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두 번째, 그러니까 그래서가 아니라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나가는 전류의 합은 0이라는 거야. 그림을 괜히 지웠네. 자, I1이 들어가고 있고, 여기 지금 이렇게 I3, I2라고 합시다. 자, I1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건데, 지금 어떻게 바꿔줘야 돼? 나가는 걸로 바꿔줘야 돼. 그러면 나가는 거 I1, 마이너스 I1. 그쵸? 마이너스 I1 하면 나가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들어오는 게 0이야. 나가는 거는 마이너스 I1 더하기 I2 더하기 I3. 그래서 나가는 거의 합은 나가는 것만 있으니까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번째 식이에요. 근데 결국은 어때? 첫 번째나 두 번째나 같은 얘기지. 세 번째는 이제 지금까지 했던 익숙한 얘기예요. 자,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방금 전까지 했던 얘기. 그래서 결국은 이 세 개가 다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춰서 요 세 개 중에 적당한 거를 쓰면 돼요. 뭐 나머지 복잡하다. 그러면 그냥 얘만 잘 알고 있으면 돼.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거에, 그러니까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은 항상 같다. 그래서 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도 표시할 수 있어야 되니까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들어오는 전류를 I의 IN, 그러니까 I의 in이라고 표현한다면 그것의 합은 0이다. 나가는 거는 뭐 I out이라고 한다면 이거의 합은 0이다. 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서로 같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자, 아래쪽에 예제가 하나 있죠. 지금 요 노드를 봤을 때 지금 첫 번째 얘를 기준으로 식을 써본다면 어떻게 쓰면 되냐. 모두 다 들어오는 방향으로 맞춰줘야 돼요. 지금 I1은 여기 노드를 봤을 때 들어오고 있지. I1. 지금 I4도 들어가고 있어요. I2도 들어가고 있고 I3만 나가고 있네. 그럼 얘를 들어가게 맞춰주면 되지.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I3가 되죠. 그래서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0이다 하니까 I1 더하기 I2 더하기 자 마이너스 I3 더하기 I4는 0으로 써주면 자, 첫 번째에 맞춰서 식을 써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나왔고 자, 두 번째 다 나가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지금 얘를 나가게 하면 마이너스 I1 지금 얘를 나가게 하면 마이너스 I4 지금 얘를 나가게 하면 마이너스 I2 그래서 자 마이너스 I1 더하기 마이너스 I2 더하기 I3 더하기 마이너스 I4로 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식이 정리가 돼요. 요거는 자 여기 두 번째 해당하는 거 나가는 전류의 합은 0으로 만들어준다. 마지막 뭐예요?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라고 놓게 되면 자 지금 나가는 거 하나죠? I3는 I1, I2, I4의 합과 같다로 놓으면 되지.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정리가 돼요. 이해돼? 그리고 이거는 지금 여기 세 번째에 있는 내용에 근거해서 나온 식이에요. 자, 결론은 다 같은 식이에요. 다 같은 식. 여기 보면은 지금 얘를 이렇게 넘기면 결국 I3는 I2, I1, I2, I4. 그렇죠? 이거랑 같은 거가 되고. 지금 여기서는 얘만 남기고 얘네들을 갖다가 이쪽으로 넘기면 또 같은 식이 되는 거지. 하나만 잘 외우고 있으면 문제되지 않아요. 자, 언제 쓴다? 어떤 노드가 정해져 있고 그 노드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전류 법칙을 쓴다. 자, 지금까지 배운 게 뭐야? 오메 법칙 배웠어요. 오메 법칙은 전류 전압 간의 관계를 저항을 가지고 정리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날 게 뭐라 그랬어? 노드와 메쉬가 있는데 노드가 주어져 있으면 그 노드를 기준으로 전류 관계식을 설정해야 돼요. 어디까지나 뭘 모를 때? 전압을 모를 때야. 자, 노드는 전압을 모를 때 우리가 해석을 해요. 그리고 그때 나오는 식이 뭐야? 자, 전압을 모르고 있으니까 아는 건 뭐예요? 전류는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전류 법칙을 쓰는 거지. 그리고 그 전류 법칙은 여기 있는 것처럼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라는 게 전류 법칙이에요. 자, 예제 하나만 더 풀어보고 오늘 수업 이제 마치도록 합시다. 지금 보면은 자, I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을 다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첫 번째 뭐예요? 아까 첫 번째가 뭐였지? 들어오는 거였지? 네,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0이다잖아. 자, 여기 노드를 정해서 들어오는 게 5A 들어오고 있고, 암페어는 빼고 쓸게요. 자, 5가 들어오고 있고, I가 들어가고 있네. I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자, 얘를 마이너스 3A니까 들어가게 바꿔주면 3A로 하면 되지. 그래서 3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2A는 또 나가고 있네. 얘도 들어가게 만들어주면 마이너스 2A가 되면 되죠. 마이너스 2A는 0이, 여기 또 2는 0이 되도록 하려면 지금 I가 얼마면 돼? 마이너스 6A 하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6A라는 거는 뭐예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6A라는 거니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가는 방향으로 6A라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방법으로 풀어본 거고. 자, 두 번째 방법 봅시다. 두 번째는 다 나가게 만들어줘야 돼. 얘 나가게 하려면 마이너스 5A, 얘 나가게 하려면 마이너스 I, 얘는 이미 나가고 있고 얘도 나가고 있네. 그러면 마이너스 5 더하기 2 더하기 자 마이너스 3 더하기 자 마이너스 I 이퀄 0이 되면 돼요. 풀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6A라는 값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들어오고 나가는 게 같다로 놓고 봅시다. 자,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을 구분해야 돼요. 들어오는 게 5 더하기 I, 나가는 거 2 더하기 마이너스 3, 2 더하기 마이너스 3. 그래서 지금 I는 2 더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이 나오게 되지. 그래서 자,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식으로 정의가 되게 되고 자, 마이너스 6A가 되는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가 붙었던 얘기는 지금 여기 설정되어 있는 이 전류의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노드를 향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노드에서 밖으로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이제 뭘 더 할 거냐? 자, 키르호프 볼테이지 법칙이라는 걸 할 거고 그거를 위해서는 이런 메쉬 어널리시스를 할 건데 조금 그 KCL보다는 KVL이 조금 더 복잡해.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